미국의 대통령 선거인데 유권자들이 근소한 차로 아슬아슬한 결과를 내시면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권을 가져버리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LA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상용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연방 대법원 판사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굉장히 진보적인 판사님, 특히나 뭐 여성 인권 또는 뭐 보통 사람들의 인권,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판사, 이런 식으로 평가되고 있거든요. 연방대법원에서는 크게 논쟁이 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법에 그대로 써 있는 대로 읽어야 한다라는 식의 시각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은 좀 더 법이 옳은 일, 정의로운 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야 한다. 이걸 이제 리걸 액티비즘이라고 하는데, 좀 긴스버그 판사님은 그쪽에 리걸 액티비스트 쪽으로 좀 평가가 되는 반면에, 보통은 보수적인 판사님들은 쪽을 향해 써 있는 그대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앤서니 스칼리아라고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하나의 큰 인물로 역사에 평가되고 있습니다. 긴스버그 판사께서 돌아가신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위한 그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후임을 새로운 대통령, 뭐 자기가 재선되었던 뭐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었던 그 사람이 임명하게 하겠다 하는지 않고, 그냥 지금 바로 지명해서 지금 바로 임명하겠다라고 하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격렬하게 반대하고 나서고 있죠. 내 편 하나라도 올리는 게 중요하니까 그거 갖고 싸우나 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속 사정을 들여다보시면 더욱더 절박하게 또는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한 이유들이 각자 다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홉 명 자리 중에 한 자리인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거에 대해서 의아해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뭐 그 중에 하나 뭐 또 하나 뽑으면 되지. 이렇게 보시기에는 사실 이번에 한 자리 어떤 쪽에서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미국의 좀 미래가,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진보 쪽으로 가느냐 보수 쪽으로 가느냐, 굉장히 큰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연방 대법원 판사가 이제 보수와 진보 이쪽에서, 뭐 민주당 쪽에서 지명하신 판사님들 또는 공화당에서 지명하신 판사님들, 이분들에 따라서 성향이 좀 바뀌거든요. 그럼 현재 성향으로는 보통 이게 보수 쪽이 5, 진보 쪽이 4, 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연방 대법원장, 그 치프 저스티스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로버츠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께서 사실은 중도 노선을 보이는 판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애매하지만 밸런스가 좀 있는 이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지금 긴스버그라는 분은 진보 중에서도 굉장히 진보적인 분으로 평가되는 분인데, 이분이 돌아가시는데 이 자리가 보수로 채워진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변화가죠. 그러면 5대 4가 아니라 6대 3이 돼버리는. 그러면은 그 로버츠 중도 판사님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어쨌든 5대 4는 최소한 유지되는, 이런 식의 큰 차이가 생기나 버리는 거죠. 에이미 코니 베럿이라는 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후보자가 됐는데, 대법관 후보자. 그럼 이제 상원에 가서 인준받는 절차에 거쳐야 됩니다. 항상 그랬듯이 진보 쪽, 민주당 쪽과 또 보수, 공화당 쪽에서 이분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죠. 이분이 1972년생, 48세인데 굉장히 대법관으로서는 최연소로 대법관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상원에서 인준을 받아서 실제로 임명이 되면. 그 하나 이제 좀 특이사항은 아이가 7명이나 있는 엄마다. 가정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진보 쪽에서 사람들은 저 사람은 낙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낙태하는 것을 그러니까 뭐 반대하는 입장이겠구나. 그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Roe vs. Wade라는 케이스가 낙태를 규제하는 것이 비헌법적이다. 그래서 낙태를 좀 허용하는 쪽의 판례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판례들을 통해서 점점 더 낙태에 대한 규제가 풀려가는 상황인데, 이 로어 vs. 웨이드 자체를 뒤집어서 판결을 바꿀 사람이다. 그쪽에서는 그런 우려가 많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은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남부 쪽에 루이지애나 출생이시고, 러스쿨도 노르댐 러스쿨을 가셨고, 교수를 하다가 헌법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기간 동안에 Fourth Circuit Court, 그 남부 지역의 그 항소법원 판사로 재직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보수적인 대법관의 대명사 앤서니 스칼리아라는 이 판사님 밑에서 판사보를 하셨던,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제자 중에 한 명,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이 지명을 하면 그러면 상원에 가서, 하원은 여기에서 별로 발언권이 전혀 없습니다. 상원이 중요합니다. 상원에서 히어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일종의 뭐
이런저런 질문하고 답변을 들어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좋은가 나쁜가 해서 인준하는 절차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뽑히는 거거든요. 그때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특히나 민주당 쪽 그 의원들이 옛날에 낙태 이거를 지지하는 어떻게 보면 이것에 대한 컨트롤을 반대하는 그런 판례들에 대해서 이게 뭐 Roe vs Wade라고 굉장히 유명한 판례인데 그 질문도 그때 나왔었습니다.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틀리다고 생각하느냐 그때 이 판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판례는 굉장히 항상 리스펙트 될 것이고 나는 항상 법규대로만 판단할 것이다. 나는 리걸 액티비즘이 난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이슈를 이것은 전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립적인 듯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굉장히 보수적인 대법관의 대명사였던 그 스칼리아 그분이 하셨던 말을 사실은 그 어프로치를 그대로 사실은 보여주는 겁니다. 판사의 지명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곧 있을 대통령 선거, 또 하나는 앞으로 있게 될 주요 사건들에 대한 판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하고 대법관 임명하고 왜 이것이 중요하지? 라는 질문이 첫 번째겠죠. 이 트럼프가 최근에 내가 이번에 지게 되면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 이거는 특히나 이 메일 밸롯에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가 사실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의 어떤 보면 설례 비슷한 그것으로 볼 수 있는 게 예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임기가 마치고 엘 고어가 이제 후보로 나갔거든요. 민주당에서. 그때 아들 부시하고 이게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주에서 거의 이제 비슷비슷하게 결과가 나오고 마지막 한 군데에서 이 승패가 좌우되는 그 모양새로 갔었는데 그것이 바로 플로리다였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엘 고어가 537표 모자라는 걸로 그래서 537표 차이로 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수천만 명의 유권자가 있는 대통령 선거인데 그 중에 537표로 플로리다에서 해필 지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개표에 대해서 뭐 기사 나온 것들을 보면 지역마다 선거 룰이 조금씩 달라요. 카운트하는 방식도 다르고 밸럿들을 보시면 버터플라이 밸럿 뭐 이런 이상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딱 봤을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저거는 무효가 돼야 되지 않나? 아니면 저거는 뭐 엘고 쪽에 표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거에 대해서 카운트가 조금씩 이제 딱 보기에 이상한 것들이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엘고 후보는 이거를 재카운트 합시다 라고 이제 신청을 했던 겁니다. 주 법원 쭉 올라가서 플로리다 주의 대법원까지도 그래 재카운트 합시다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12월 초인데 그래서 재카운트를 그러면 12월 12일까지 마치자 라고 하는데 그때 12월 9일날 이 그쪽 부시 이제 후보 쪽에서 연방 대법원으로 이 케이스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받아서 좀 검토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이 들어가는데 그 검토 요청을 12월 9일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12월 12일날 그때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재검표를 중지하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는 좀 희한한 게 얼마나 많은 지역구겠냐. 이 미국의 앞날을 정하는 이 중대 사안을 가지고 굳이 재검표를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나? 이 질문이 당연히 나옵니다. 또 하나는 12월 12일 날은 이제 2시간만 더 카운트하면 미카운트가 이미 끝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다 끝나는 2시간을 남겨놓고 굳이 스탑 하고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이 판결이 5대 4로 결정이 나버렸습니다. 그때 이 판결문조차도 읽어보시면 이퀄 프로텍션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뭐 지역마다 이 선거 방식이 다 다르고 그거에 대해서 리스펙을 해야 되고 그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다시 결정해라 하고 주 플로리다 법원으로 되돌려 보내는 결정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지금 오늘 결정문은 판례로 남기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연방 대법원은 굉장히 많은 중요한 결정들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역사적 중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굳이 판례로 하지 않으면서 3일 만에 급하게 결정해서 중지시켰다. 이건 당연히 민주당 쪽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된 거죠. 굉장히 불만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하지만 나중에는 어쨌든 이 결정 이후로 엘고 후보가 승복 선언을 하면서 종결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비슷한 상황이 2020년 대선에서 일어난다. 표 차이가 근소한데 뭐 여론조사에 따르면 뭐 굉장히 많은 경합주에서 4%, 5% 이렇게 해서 뭐 누가 앞서고 뒤서고 바이든 후보가 좀 앞선다 하면 한 8, 9% 이렇습니다. 근데 2016년도에 보셨다시피 여론조사하고 실제로 결과는 굉장히 많은 경우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때는 그냥 일반 대중에게 보통 물어보거든요. 하지만 진짜 선거는 유권자만 하고
유권자 중에서도 항상 투표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이 12년, 2008년, 2012년, 2016년 이때 선거한 사람이 계속 선거합니다. 이때 선거 안 하셨던 분들은 계속 선거 안 합니다. 이런 식이거든요. 이분들을 놓고 사실 여론조사를 해야 정확한 카운트가 나오는데 이 보통 여론조사는 그냥 무작위로 추출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 다르게 나옵니다. 결과가 근소한 차이로 나온다. 그죠? 그렇게 될 경우에 당연히 연방 대법원 가겠죠. 근데 보수적인 판사, 특히 트럼프 쪽에서 지명하신 그 판사들이 벌써 이번 두 번째거든요. 저번에 캐버너에 의해서 이렇게 될 경우에 5대4가 아니라 6대3 상황인 거죠. 트럼프 편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데 유권자들이 근소한 차로 아슬아슬한 결과를 내시면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권을 가져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1월 3일 날 결선 투표를 한다. 재검 우편 투표가 많아서 11월 말 다 가서 실제 결과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요새는 투표소 가서 투표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지 않았나 이렇게들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투표소 투표는 그날 밤 결론이 나와도 누가 이기든 알 수 없는 겁니다. 메일 밸럿을 다 오픈해야 되는데 이 카운트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뭐 12월 한 중반까지도 그 날짜만 포스트 마크만 제대로 찍겠으면 다 카운트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의 11월 말까지 가는 거죠. 그때 가서 아슬아슬한 차이로 나온다. 그러면 2월 말에 정권 이양이 돼야 되는데 태스크포스 팀이 생기거든요. 이 정권 이양하는 이 팀이 생겨서 서로 같이 일을 하는 게 보통 12월, 1월, 2월 이렇게 가야 되는데 12월에는 이걸 가지고 이제 소송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재카운트를 하냐 마냐. 근데 재카운트를 하냐 마냐 또는 이것이 유효냐 무효냐 뭐 어떤 뭐 엘고 때랑 똑같은 이슈는 아니더라도 뭔가 이슈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 대법원으로 가는 길을 확보해 놓는 것. 그것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나는 내가 지면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라고 그냥 해버리는 거죠. 할 수 없을 것 같다가 아니죠. 하지 않겠다. 그죠? 그 다음에 나는 기다리지 않고 바로 임명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는 이 올해 있을 12월에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데 연방 대법원으로 가는 이 소송을 사실은 준비하는 겁니다. 연방 대법원은 두 가지의 방식의, 그러니까 헌법을 해석하는 방식이 보통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여러 가지겠지만, 하나는 글에 써 있는 그대로 읽어야 한다. 이거를 이제 오리지널 리스트라고 그러는데, 또는 뭐 textual approach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텍스트에 써 있는 그대로 한다 이거죠. 또 한쪽은 living constitution, 그러니까 헌법은 살아있다. 세상과 함께 인터랙션 하면서 세상이 바뀌는데 수백 년 전에 쓴 거를 그대로 써 있다고 그대로 적용하면 말이 안 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세상과 함께 같이 바뀌어 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옳은 길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더 적극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는 어프로치도 사실 이 안에 있습니다. 그걸 이제 액티비스트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리거 액티비스트. 그러니까 법적,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사회 운동 하듯이 옳은, 자기가 생각하는 옳다고 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해석을 끌고 가면서 어떻게 보면 써 있는 거하고 좀 다르게까지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근데 오리지널리스트의 경우에는 그냥 써 있다고 생각하는 게, 보시면 뭐 한 50페이지 읽어보시면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딱히 뭐 구체적인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판례라고 케이스들이 대법원에 올라가면 거기에 있는 그 짧게 써 있는 몇 마디 안으로는 사실 답이 안 나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게 이제 이 오리지널리스트의 보수성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거를 쓴 사람들의 의도대로 해야 된다. 해석을. 이걸 쓴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Founding Fathers. 미국을 처음 세운 사람들, 수백 년 전에. 그 사람들이 헌법을 썼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대부분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래서 크리스천의 뿌리가 담겨 있는 그런 기본 정신에 입각해서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Fundamental Right이라고 흔히가 얘기하는 기본적인, 정말 근원적인 인간의 권리, 이거를 주정부나 뭐 이렇게 나라에서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그 fundamental right, 이 근원적인 권리 안에는 사생활이 들어있겠지. 근데 그 사생활 안에는 동성애를 할 권리가 있었을까? 그 시대에. 그죠? 지금이 아니라.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보수적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를 living constitution이라는 이런 어프로치를 보시면 세상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바뀐 세상에 맞춰서, 그래서 이쪽에 판례를 보시면 지금 서유럽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의 트렌드가 나는 맞다고 본다. 이렇게까지 해석이 나옵니다. 이 판례들 안에. 여기에서 이제 이 아까 말한 오리지널리스트의 대명사, 이분이
앤서니 스칼리아라고 이탈리아계 이제 미국인이셨는데 이분이 보수 대법관의 대명사셨거든요. 이분이 그거에 어떻게 보면 그냥 대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분 밑에서 클럭을 했던 분, 그게 바로 에이미 베럿입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헌법에 대해서 막 물어보면 그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나는 내 생각을 여기에다 담지 않는다. 로우 vs 웨이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원들이 물어봅니다. 옛날에 항소법원 판사를 임명할 때 거기서도 이미 검증하는 단계에서 이 질문을 합니다. 로우 vs 웨이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낙태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판례인데 이거를 다시 뒤집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때마다 답은 나는 내 생각은 전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판결을 할 때 내 생각을 전혀 집어넣지 않는다. 나는 써있는 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오리지널 리스트에 그 스칼리아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써있는 것대로 한다. 그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Founding Father. 그죠? 수백 년 전에 이 나라를 세우고 헌법을 쓰신 분들의 그분들의 생각으로 들어가서 해석하고 판결 내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보수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마무리로 하나 말씀드려보면 역사는 우연과 필연의 인터랙션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필연이라는 거는 어느 쪽을 지지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어찌 보면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트렌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원 지역이든 하원 지역이든 이 지역구들의 유권자 성향이 민주당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진보계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기인스버그라는 판사님이 이분도 항상 그랬습니다. 내가 대통령 선거 끝나고 민주당 대통령일 때 내가 은퇴하고 싶다라고 했었거든요. 그거를 2016년도에 놓친 거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암 투병을 하면서 화학 치료 받고 고통 속에서도 계속 유지하려고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하필 지금 몇 주 남겨놓고, 그죠? 하루 전, 이틀 전이었으면 차라리 논란의 여지가 없죠. 그때는 못합니다. 왜냐면 청문회 기간이 한 40일, 50일 걸리기 때문에. 근데 지금 딱 청문회 할 만한 기간을 남겨놓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연이죠. 왜 하필 이때, 그죠?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이 상태에서 이분의 자리를 누가 채우느냐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화당 자리에서는 우연히도 기회가 왔다. 이 우연과 이 필연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 그것이 11월, 12월에 우리가 본 겁니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드라마와도 같은 겁니다. 그러면 12월에 우리는 드라마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 대선 결과를 놓고 특히 이것이 연방법원으로 소송으로 넘어갈 경우에 어떤 판결이 나오는가. 이 상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보수 법관들,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 5명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오바마와 클린턴 대통령이 임명한 2명씩 해서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 긴스버그가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5대 3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에이미 베럿이 들어와서 6명째가 된다. 그러면 6대 3이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로버츠라는 판사님은 보수 쪽에서, 공화당 쪽에서 임명한 판사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 중도를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6대 3이라기보다는 5대 1대 3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 상태로 2021년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대로 쭉 한 20, 30년 가는 건가? 라는 질문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 일단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상원이 공화당이 여태까지 쭉 리드해오던 53대 47이거든요, 현재는. 근데 이게 거꾸로 48 또는 49대 51, 52 한두 명 차이로 민주당이 과반수를 갖는다. 한두 명 차이라도 민주당이 원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현재 연방 상원은 53대 47이거든요. 공화당이 더 많고 공화당에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미 베럿을 이번에 인준을 할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불만이 많고 논쟁이 많지만 전혀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공화당에서 인준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보통 4, 50일 잡고 한다지만 제가 볼 때는 한 달 안으로 10월 중으로 인준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11월 3일 결선이 끝나고 나면 여론조사가 맞다면 민주당이 이번에 이긴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진보 쪽의 저스티스 브라이어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자리가 비어지면 보수 성향의 분을 냈을 때 인준이 안 돼 버리는 거죠. 그게 실제로 역사상으로 보시면 아까 그 오바마가 임명하려고 했던 판사를 공화당 상원에서 막아서 인준이 안 되고 트럼프 대통령 때 임명하고 말았다 얘기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명을 했는데 상원에서 인준을 안 해버린 경우가 11번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는 중도 성향의 판사로 이게 합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5대 1대 3에서 6대 1대 2가 되는 게 아니라 5대
2대 2가 되는 겁니다. 보수가 장악하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그 우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저스티스 토마스가 돌아가신다 또는 바이든 후보가 이번에 당선된다. 근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는데 민주당 상원이다. 이렇게 되면 이 두 분 토마스 그다음에 브라이어 이 자리는 다 또 진보 쪽으로 채워지겠죠.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들께서는 유권자로서 특히나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원 선거, 상원 선거, 대통령 선거 다 같이 하는 겁니다. 11월 3일날 이때 참여하셔서 내가 진보든 보수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유권자의 선택이고 권리이신 겁니다. 그리고 의무고요. 감사합니다. 예, 화면에 보시는 사진이 Brown vs. Board of Education이라고 흑인하고 백인 학교를 또는 클래스를 세퍼레이트하게 분리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판결을 내린 거기에 나오는 그 브라운 이 흑인 학생이 그 학생입니다. 그 뒤에 이날이 재판에서 이기고 이 학생이 학교를 첫 등교하는 날인 겁니다. 그 뒤에 이제 백인 학생들은 이 시선을 곱게 보지 않았죠. 그래서 이 학생한테 막 소리 지르고 있는 저 백인 여자 학생 이들은 나중에 학교를 같이 다니면서 친구가 돼가지고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하는 것들이 미국 전체의 룰을 바꾸게 되고 그게 미국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연방 대법원 판사님들이 하는 일은 정말 막강한 영향력이 있고 책임도 그만큼 큰 겁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분이 연방 대법원 판사가 되고 어떤 방향으로 판결들을 하게 되는가라는 것은 미국의 운명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